MIT 대학원 언어학부 3층 백커 강의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이 단 한 문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베껴 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40년 경력의 티모시 교수가 던진 이 선언에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 학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위협한 문자가 우리의 바로 옆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13세기 세종대왕보다 200년 앞서 그곳 황제의 명령으로 탄생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문자가 한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까지요.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자랑 한글의 독창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한글은 제2의 문자였던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IT 대학원 언어학부에서 공부하는 리안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었죠. 특히 한글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충격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언어학부 공개 토론회였어요. 티모시 교수님이 발표를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폭탄 같은 발언을 던지셨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에서 한글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글보다 먼저 세상을 하나로 묶을 계획으로 탄생한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아시아권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번 학기 여러분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한글의 독창성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연구해 보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도전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토론회가 끝나고 제 주변에 몇몇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리안, 너도 들었지? 한글이 독창적이지 않을 수도 있대. 충격이다. 일본에서 온 유키는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유학생 왕도 끼어들었죠. 우리 한자가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이니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순 없었어요. 이건 학문적 문제니까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할 자료를 찾아야 했어요. 세종대왕보다 앞선 문자라니. 한글은 정말 독창적이기만 한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15세기 이전의 문자들, 특히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문자 체계를 모두 분석해봐야 했어요. 잠도 잊은 채 자료를 뒤적이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어를 가르치시며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던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자였으니까요. 그런 한글의 독창성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티모시 교수님의 말대로라면 한글보다 200년 앞서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문자가 있었을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저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교수님의 과제는 단순히 학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도전이었죠. 학기 과제로 정식 발표된 내용은 한글을 뛰어넘는 문자를 찾아라였어요. 무척 자극적인 제목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한글을 지킬 거예요. 어떤 문자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니까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세계의 고대 문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부터 이집트의 상형 문자,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자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자 체계를 모두 살펴봤죠. 물론 한자, 일본의 가나, 아랍 문자 등도 빼놓지 않았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지만 교수님이 말한 그 신비한 문자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여러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를, 또 다른 이는 아랍 문자의 영향을 주장했죠.
리안, 뭐 찾았어? 아직도 거기 파묻혀 있네. 친한 룸메이트 제시카가 도서관에 찾아왔을 때 저는 중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희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결국 학문적 호기심일 뿐이잖아. 하지만 제게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리아나, 내가 어디서 살든 우리말과 글을 잊지 마라. 그것이 내 뿌리란다. 목이 메었지만 감정에 휩쓸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와 자부심으로 이 도전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우연히 몽골 제국 시대의 문서를 다루는 특별 전시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라시아를 잇던 문자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직감적으로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전시회는 이틀 후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몽골 제국 시대의 언어 정책과 문자 체계에 대해 공부해야 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죠. 처음엔 별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작은 문단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쿠빌라이 칸은 제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문자 체계를 원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했습니다. 그들에게 통합 문자가 필요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전시회 날짜만 기다리며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티모시 교수님이 말한 그 문자의 실마리를 드디어 찾아낸 것 같았으니까요. 전시회 당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몽골 제국 시대의 문서들이 전시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죠.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낯선 형태의 문자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파스파 문자로 쓰인 칙령입니다.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안내판의 설명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3세기라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보다 약 200년 앞선 시기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기분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았죠.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승려 파스파가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받아 만든 문자 체계입니다. 제국 내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체계로 적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 순간 티모시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하나로 묶을 계획으로 탄생한 문자.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었군요. 전시 담당 학예사에게 다가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학예사는 친절하게 파스파 문자의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파스파 문자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로쓰기를 기본으로 하며 각 음소를 독립적인 기호로 표현하는 음소 문자 체계예요.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음소 문자 체계. 이건 분명 한글과 유사한 특징이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죠. 혹시 파스파 문자에 대한 자료를 더 볼 수 있을까요? 학예사는 보관실에서 추가 자료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파스파 문자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자세히 보여주는 도표였어요. 놀랍게도 자음은 발음 기관에 따라, 모음은 소리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비슷했죠. 학생, 혹시 파스파 문자와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중인가요? 네. 특히 한글과의 유사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예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파스파 문자는 몽골 제국의 영향력이 한반도까지 미쳤던 시기에 만들어졌으니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세종대왕이 파스파 문자의 구조를 알았던 걸까요? 그것이 한글 창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전시회를 나오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파스파 문자가 제국 전체에서 사용되었다면 조선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세종대왕은 이 문자를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면 한글의 독창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도서관으로 돌아와 파스파 문자와 한글을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서
두 문자 체계의 근본적인 철학과 목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했어요. 파스파 문자에 대한 연구를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문자는 거의 완벽했어요. 제국의 절대적 권력이 뒷받침했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졌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쿠빌라이 칸은 1269년 파스파 문자를 제국의 공식 문자로 선포했습니다. 칙령을 통해 정부 문서는 모두 이 문자로 작성하도록 명령했죠. 모든 관리들에게 파스파 문자를 배우도록 강제했고 심지어 과거 시험에서도 이 문자를 사용하게 했다고 해요. 이런 막강한 지원을 받았는데도 왜 파스파 문자는 사라진 걸까? 이 의문을 품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파스파 문자의 실패 원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파스파 문자는 실용성이 부족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관리들은 이 문자를 배워야 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 복잡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문자를 배울 이유가 없었죠. 둘째, 문화적 저항이 컸습니다.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강한 저항감이 있었어요. 중국 지식인들은 파스파 문자를 야만적이라고 여겼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강제로는 문자가 살아남을 수 없구나. 한 역사학자의 논문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제국의 힘으로 밀어붙인 문자였다. 그래서 제국이 약해지자 문자도 함께 소멸했다. 문자는 군주의 명령보다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생존한다. 이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한 문자라도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몽골 제국이 약화되면서 파스파 문자의 사용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박물관의 유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한나절 동안 파스파 문자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문자의 생명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인 문자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렇다면 한글은 어떻게 500년이 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을 품고 15세기 조선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방식으로 한글을 만들고 보급했을까요? 파스파 문자와 달리 한글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서관 컴퓨터로 한글 창제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파 문자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한글의 성공 요인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15세기 조선은 몽골 제국과 비교하면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세계 문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였습니다. 자료를 통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살펴보니 파스파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이 있었어요.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구절에서 세종대왕의 진정한 의도를 발견했습니다. 문자 창제의 목적이 제국의 통치 효율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통이었던 거예요. 백성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문자를 만들겠다는 결심. 이것이 한글과 파스파 문자의 첫 번째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수년에 걸쳐 새로운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인 훈민정음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걸작이었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하늘 지땅인 사람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세종대왕은 문자의 우주 질서까지 담으려 했구나.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적 평등 이념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그것이 한글의 본질이었습니다. 파스파 문자와 한글의 비교 연구를 계속하면서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파 문자가 제국의 통치 효율성을 위한 도구였다면 한글은 백성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학 전공 교수님께 이런 발견을 이야기했더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한글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아나요? 양반들은 한자만 고집했죠. 하지만 한글은 민중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지켰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세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글은 위로부터 강제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 문자였던 거예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 문자를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국을 위한 문자가 아닌 백성을 위한 문자의 탄생. 이 문장을 연구 노트에 적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뛰어난 언어학자가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글이 50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가져온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문자표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한 위대한 인물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보였어요. 파스파 문자와 한글, 이 두 문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두 문자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빠르게 퇴장했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은 다시 한자로 돌아갔고 몽골은 위구르 문자를 사용했어요.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던 지역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전통 문자로 돌아갔습니다.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문자도 함께 사라진 거죠. 이제 파스파 문자는 박물관 유물로만 남았군요. 전시회에서 만난 학예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파스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전문가뿐이라고 했어요. 한때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 제국의 공식 문자였지만 이제는 전공자들만 연구하는 죽은 문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글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은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조선시대에는 양반 계층의 반대에 부딪혔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토가 분단되었고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의 물결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졌죠.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할머니는 한글 책을 숨겨 읽으셨대. 들키면 큰일 날 텐데도 그래도 우리 글을 잊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야.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이것이 파스파 문자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파스파 문자는 위에서 강제로 내려온 문자였지만 한글은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지켜진 문자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은 한국 현대사 자료를 보며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거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많은 비서구권 문자들이 기술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과학적 체계 덕분에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고 설계된 것 같아요. MIT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적 우수성 덕분에 인공지능 시대에도 강점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파스파 문자와 한글의 운명을 비교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랑받지 못한 문자는 죽고 사랑받은 문자는 영원히 산다. 단순한 학문적 비교를 넘어 문자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문자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기호의 체계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인가? 이 질문들을 품고 다음 단계의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 제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의 구조적 우수성과 과학적 원리를 비교하는 데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 어떤 문자는 살아남고 어떤 문자는 사라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MIT 인류학과의 레이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연구 내용을 들으신 후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안, 문자를 단순히 기호체계로만 보고 있군요. 하지만 문자는 그 이상이에요. 문자는 사람들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스파 문자와 한글을 기술적 관점에서만 비교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문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문자는 창제자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문자를 선물했고 백성들은 그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한글이 살아남은 진짜 주인공은 이름 없는 수많은 민중이었습니다.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사용한 여성들, 일제강점기에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친 선생님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발전시킨 수많은 사람들이었죠. 글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민족의 심장이다. 이 문장을 적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글로 쓸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서툰 영어 문장 사이에 한글로 적힌 부분이 있었어요. 리안아, 엄마는 널 사랑한다. 그 한글 문장에는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발표 당일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살아남은 문명, 살아있는 문자 한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파 문자와 한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두 문자 모두 음소 문자 체계이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문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를 분석했어요. 파스파 문자는 제국의 통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고 한글은 백성들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두 문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파스파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강제되었고 한글은 아래에서 위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자의 생명력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한글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이야기,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K-팝과 한류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어머니의 편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영어와 정갈한 한글이 함께 적힌 그 편지는 저에게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그 한 글자,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500년을 버티고 살아남은 기적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티모시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리안, 당신의 연구는 단순한 문자 비교를 넘어 문화적, 인류학적 통찰을 담고 있군요. 이번 연구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교수님, 이번 연구는 제게 학문적 탐구를 넘어 정체성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항상 두 세계 사이에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우리 글을 지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힘이 아닌 백성을 생각한 왕의 마음과 그것을 지켜온 민족의 의지가 만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파스파 문자는 제국의 권력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사라졌고 작은 나라 조선의 문자 한글은 500년을 넘어 디지털 시대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정신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그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일제강점기에도 전쟁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우리의 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